K원전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 부활의 기지개를 켤 것이다고 전망해 주셨는데 K원전의 일기예보는 맑음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두 가지죠.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원전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탈원전이라는 기류가 확 생긴 이유가 이제 기후 재앙, 기후 위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저 원전 쪽을 배제를 하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자 해서 이제 원전을 벗어나려고 했던 움직임이었는데 막상 이걸 해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이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싸게 만들어지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뭐 AI 때문에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전쟁이 터지고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그냥 이념적으로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해서 그쪽만 바라보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그래서 국가 하나씩 탈원전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특히 유럽이 이제 제일 앞장서 있었죠. 그래서 탈원전을 제일 먼저 외쳤던 스웨덴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전부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마 대만 정도? 대만도 이제 뭐 곧 돌아선다는 말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대만 정도만 빼놓고는 전부 탈원전을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려면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형 조건들이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니 뭐 전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정부에서 예를 들면은 뭐 국제적인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혹은 국가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100% 하겠습니다. 50% 하겠습니다. 약속만 덜렁 해놓으면 어려운 거는 기업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원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신재생 에너지도 좋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태도도 다 좋고 이상도 좋고 좋지만 그걸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머리를 좀 굴려서 좀 얌체 같긴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빨리 약속하면 안 된다. 이거를 전 정부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윤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게 이제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원전 산업을 다시 살리게 됐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탈원전을 외치던 그 시기 동안 한 6, 7년? 그 시기 동안 저렇게 잘 나가던 원전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면 어떡할까? 혹은 기술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네, 걱정을 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해보는 걸 보면 그게 천만다행인 거죠. 그래서 원전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수출의 전망도 점점점 밝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수요는 계속 그렇게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 능력은 나빠지지 않았구나.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원전은 괜찮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후퇴하던 원전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었던 트리거는 결국에 AI 전력 수요.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죠. 예, 뭐 국가뿐 아니라 빅테크까지도 원전이나 SMR에 대한 투자 관심이 올해 굉장히 돋보였었던 2024년이었는데요. 근데 원전 수출은 계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장애물이 많다는 걸 또 올해 확인을 했고요. 또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가
백지화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우여곡절이 좀 많은 비즈니스가 아닌가 싶은데 네. 앞으로 이런 게 좀 걱정할 만한 이슈가 되진 않을까요? 걱정할 만하죠. 실제로 우리가 폴란드 원전 수주를 수주까지는 안 했지만 한국형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향서까지 서로 맺고 약속까지 했다가 미국에 뺏긴 일이 있었거든요. 웨스팅하우스에. 그래서 그 당시에 말만 한국형 원전이라 그랬지 솔직히 말하면 미국 거 따온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폴란드가 좀 싸게 사고 싶어서 한국을 들러리로 세웠다 이런 음모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웨스팅하우스에서 그런 딴지를 거는 일, 그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체코 원전 수주 그때 거기에도 지금 문제가 걸려 있고,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천 기술을 당연히 우리가 개발을 못했죠. 미국 가서 배우고 그거를 이렇게 고치고 해서 우리 나름의 그 스타일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소위 한국형이라는 로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것을 이제 완전히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데와는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고 팔 수 있고 이렇게 하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게 개인 기업, 민간 기업의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저런 모양이 돼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팀 코러스라고 하나요? 팀 코리아? 팀 코러스라는 게 있었어요. 팀 코러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합쳐서, 코리아와 US 합쳐서 네. 팀 코러스라는 그 개념이 만들어져서, 이게 뭐냐 하면은 네.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 한전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과 한수원 네. 이런 데서 계속 싸워대니까 예. 미국하고 한국이 그러지 말고 이거 같이 손을 잡고 해외 원전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시다 하고 미팅을 해서 소위 팀 코러스라고 하는 그런 팀이 발족이 됐다는 얘기까지 신문에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술은 분명히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개발을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한국만큼 on time, on budget으로 이걸 원전을 탁탁 만들어내서 공급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자꾸 싸울 게 아니고 둘이 손잡고 같이 하자. 그러면은 만드는 거는 한국이 하고, 그거는 웨스팅하우스가 됐으니까 거기에 적당한 대가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긴 게 팀 코러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체코 원전 수주에도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었지만 그걸로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체코 원전 수주는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 2025년 3월에 최종 계약을 하기로 일단 일정은 그렇게 잡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때 계약을 해야 36년까지 건설이 이제 완료된다, 이런 일정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었냐 하면, 불과 한 열흘 전인가요? 일주일 전에 체코 정부가, 재무부가 한국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체코 원전의 건설에 필요한 24조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알아서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체코 정부가. 아시다시피 원전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규모의 빅딜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이 언론에서 막 떠들었을 때 야당에서 그거 혹시 한국에서 돈 대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체코 정부에서 하기로 하고 이제 EU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마 체코 원전의 걸림돌이 꽤 많이 이제 거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낙관적인 저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엄과 탄핵 정국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걱정이 안 되는 바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건에 있어서도. 네. 네. 팀 코러스가 본격화돼서 네. 예,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그렇죠. 가게 된다면 우리도 뭐 손해볼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원전 같은 경우도 결정이 되고 다 완공되기까지도 거의 10년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고 맞습니다. 대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확정 짓는 데까지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는 한 다 기울여서 결국 확정 짓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의미하는 SMR 이쪽도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이 기술은 미국에서 개발된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관련 기업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요. 또 네. 내년에 실용화 단계라든지 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본격화되는 시기가 내년에 도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SMR은 그 제일 중요한 원자로, 그다음에 뭐 전기 발생기, 그다음에 냉각제 펌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그 장비들을 딱 일체화해서 모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듈 저 건축에도 그런 게 있지만 일단 이 모듈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든지 가서 탁 설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장비를 일체화한 모듈 형태의 원자로를 SMR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은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지을 때 넓은 땅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약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리고 비록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4분의 1 정도 대형 원전에 뭐 4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사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기 하나의 모듈로 딱 네.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짓는데도 돈도 훨씬 적게 들어요. 거기다가 요즘 그 AI용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아무데나 갖다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그러다면은 전력의 그 운송, 수송도 굉장히 쉬워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이제 SMR인데, SMR 기술을 제일 먼저 개발하고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뉴스케일이 놀라운 게 아니라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놀라워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나라에서 SMR이라는 개념조차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이미 뉴스케일을 알아보고 뉴스케일에 투자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야, 뉴스케일 너희들이 그 SMR 수주 받으면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거야? 하고 약속을 한 거죠. 야, 근데 탈원전 시기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끊임없는 노력을 했던 게 바로 네. 두산 에너빌리티네요. 네, 그래서 네. 뉴스케일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얼마 네. 전에 뉴스케일이 큰 건을 수주를 했어요. 네. SMR 24기를 뭐 거의 24조 원인가에 공급하겠다 하는 약속을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그래 오래 기다렸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당신이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전망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가가 아직은 살아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고. 근데 SMR이라는 것이 워낙 이렇게 혜택이 많고 매력이 높은 아이템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과 SK그룹 이 둘은 뉴스케일의 경쟁자죠. 테라파워라고 하는데 투자를 했고 또 DLENC라고 하는 회사는 또 다른 경쟁사 X에너지라고 하는 데하고 손을 잡고 또 SMR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SMR의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SMR을 지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국내에도 SMR이 건설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와, 그 투자로는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 원전 기업 간의 관계들이 맺어져 있고요. 예. 이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팀코러스라는 것들이 본격화된다면 이 네. 원전에 대한 국내 관심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올해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원전 관련주 미국에서는 잘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국내는 좀 꿈틀거리기만 했다면 앞으로 좀 본격화되는 시기 맞이할 수 있을지 K원전도 관심 있게 계속 다만 한 지켜볼게요. 가지는요.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 네.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전통적인 전력 에너지, 뭐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MR 같은 거를 어떻게 보고 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그거는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I 쪽으로 또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올해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관련해서 대거 투자가 이어졌는데 이 AI 기술, 서비스, 생태계가 뭐 올해 완연하게 좀 형성되고 꽃피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AI 코리아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AI는 지금 보면은 역사는 뭐 거의 한 40년, 60년 가까이 됐나? AI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 생긴 건데 네. 계속 계속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일반인의 관심 속에 들어온 게 이제 최근이에요. 뭐 이세돌과 바둑을 뒀다든지 16년, 2016년. 그러더니 네. 이제 최근에는 뭐 챗GPT가 나와서 예. 완전히 이제 판을 뒤집어 놓는 정도의 네. 그런 발전을 일으켰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AI 가속기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식의 인프라, 그다음에 챗 GPT를 위주로 비롯한 그런 개인을 겨냥한 그 초거대 모델, 거대 언어 모델 네. 이런 것들이 일단 AI 산업을 이끈 그런 시기를 1차 AI 빅뱅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은 불러요. 그러면 2차 AI 빅뱅은 뭐냐 하면은 AI하고 그렇게 발전해온 AI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산업을 결합하는 그래서 서비스를 생성해내는 소위 엔터프라이즈 AI 시대를 이제 제2차 AI 빅뱅이라고 부르는가 봐요. 네. 전문가들은. 네. 그래서 이제 25년부터는 서서히 제2차 빅뱅으로 옮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기존 산업과 AI가 결합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의료인 것 같아요. 의료 산업과 AI의 결합. 이게 물론 이제 우리의 그 인간의 뭐 건강이나 수명 이런 거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나타나는 그 효과랄까요? AI가 들어갔을 때 효과 같은 것들이 압도적으로 눈에 띄는 그게 이제 의료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AI 분야가 굉장히 전망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LLM, 뭐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을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뒤졌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좋은 각 분야의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의료 AI 쪽이 좀 아직 적자이긴 하지만 그렇죠.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여러 의미 있는 그런 네. 그 파트너십 같은 건 많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또 해외에서 일어나고 해외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AI 의료 쪽에서는 한국이 무시 못할 그런 존재가 이미 돼 있어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그 분야는 앞으로도 거기가 이제 챗 GPT 나오면서 생성 AI 그 바람이 한참 불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한 5, 60%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주가를 다 체크하시네요. 그래서 그 분야는 전망이 꽤 좋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하는 회사도 조금씩 생길 거예요. 루닛 같은 회사는 특히 전망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근원적인 기술에 있어서는 경쟁을 하기 어렵지만 그런 파생적인 AI 서비스를 내놓는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론 또 이제 AI 그러면 빠질 수 없는 AI 반도체, 뭐 그 분야에서는 HBM을 위시해서 그런 AI를 위한 여러 가지 고급 반도체에 있어서도 당연히 우리가 앞서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I 산업도 2025년부터 예의, 흔히 잘 그러죠. 예의 주시해야 할 산업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AI 산업을 좀 마무리하기 위한 질문으로 객관식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AI 빅뱅이 내년에 서서히 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면서 엔터프라이즈 AI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AI와 다른 타 산업과의 어떤 융합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뭐 참고로 올해 그 AI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또 AI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최초로 또 개발해서 이제 그렇죠. 내놓기도 했고 일단은 뭐 아직은 좀 온디바이스 AI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준은 아니겠지만서도 그런 이제 내용들도 좀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 AI가 앞으로 그 서비스 형태로 성장 모멘텀을 조만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반도체, HBM 같은 반도체 이 네 개를 좀 본다면 어떤 게 좀 당장 성장 모멘텀을 좀 드러내 줄 수 있을 만한 쪽이라고 보시는지 선택해 주실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반도체 쪽은 이미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성능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뭐 로봇이라든지 뭐 모빌리티 쪽이라든지 하고의 AI하고 결합하는 그런 부분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는 이미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로봇 같은 경우 혹은 뭐 개인을 위한 보조 로봇 이런 것들은 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만 해도 상당히 놀라운 정도로 발전이 돼 있고 그것이 AI와 결합했을 때 어디까지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소위 말하는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그죠?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그다음에 로봇의 기능이 있고 거기다가 AI가 합쳐지는 그런 네. 합쳐지는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그 큰 변화가 혁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런 말을 했어요. AI의 끝은 휴머노이드다.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로봇, 그 중에서 특히 휴머노이드와 AI의 결합은 굉장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되겠죠. 궁극의 기술이니까. 그러나 그 휴머노이드의 그런 AI가 진짜로 합쳐진다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바로 AI 에이전트, AI 비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AI와 아까 말한 그런 엔터프라이즈 AI 중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런 본보기가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중에는 그 모빌리티의 제일 사실 그 궁극적인 기술의 관건이 되는 기술이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그렇게 모든 모빌리티에서 아무리 뭐라고 떠들더라도 자율주행이 안 되면 그게 우리 인류의 본격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이 기반이 AI거든요. AI가 없으면 자율주행이 절대 안 되니까. 인식과 추론과 학습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그 모빌리티 중에도 AI가 가미되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AI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그 자율주행이란 것이 지금 보면은 레벨 0, 레벨 0에서 5까지 그렇게 6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레벨 5가 되면 이제 완벽하게 인간의
개입이 없이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한 레벨 3 정도 수준이래요. 가장 잘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아직은 많이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또 모빌리티는 AI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만큼 중요한 게 또 통신이에요.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AI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통신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서 소위 말하는 Next G가 이루어져야 자율주행도 충분히 뒷받침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그 로봇이나 모빌리티 이런 것들은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그런 그 AI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그다음에 신약 개발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주로 단백질의 요소를 뭐 연구하고 찾고 그다음에 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백질의 구조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 예를 들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하면은 뭐 수백 년이 걸릴 그런 일을 AI가 하면 뭐 단 몇 시간 만에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바이오 쪽은 굉장히 많은 가까운 미래에도 많은 일이 아마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까운 미래 그리고 또 궁극적인 목표까지 정말 크고 다양한 투자의 기회가 또 AI 안에 맞습니다. 또 산업의 융합 속에서 그리고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그 통신 장비까지도 우리가 한 차례 또 5G 통신 장비도 엄청난 랠리를 보였던 맞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또 어디서 만들어지는 통신 장비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성장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방산 우주 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과 우주를 놓고 볼 때 올해 더 크게 부각받은 산업은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올해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싶은데 그 이유를 꼽아주시죠. 우주 산업은 사실 한국을 놓고 얘기한다면 우주 산업은 좀 뭐라 그럴까요? K자를 붙여줄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좀 아직은 초기 단계죠. 이제 걸음마 단계. 걸음마 단계죠. 예. 우주는 그런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방산과 우주를 그런 의미에서는 맞대놓고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산은 이미 그 이력이 벌써 뭐 4, 50년 이렇게 되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소총 만들고 뭐 총알 만들던 그 시절부터 폼이 좀 나오시는데 지금은 현역 군필이시죠? 네, 네, 육군? 병장 출신. 왠지 육군이실 것 같아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랜 업력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산의 뭐 기술 경쟁력은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원전이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방산은 이제 뭐 전 세계 빅4에 들어가는 산업이라고 해서 또 주목하셨잖아요. 예. 이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방산. 그렇죠. 네. 제 세계 제4강도 네. 가시권에 들어갔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요 면에서 보면은 뭐 이미 전쟁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세계 각지에서 그런 전쟁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딱 들어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 효과 뭐 해서 나토를 위해서 전 세계가 자국한 방위비를 늘리려고 다들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라 네. 무기 체제의 수출이 대단히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 그리고 이제 아까 국산화 말씀하셨지만 이 방산 쪽에서도 그 전차 엔진이라든지 전투기 엔진 뭐 그런 또 레이더 최고급 최고성능 레이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외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가서 이렇게 막 정말 빌고해서 배워왔던 기술을 개발해서 완전히 100% 국산화한 그런 케이스. 한화 그룹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 여기 책에 다 나오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방산은 그런 의미에서
원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망이 좋아 보인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방산이든 원전이든 민간의 힘만으로는 힘듭니다. 정부가 반드시 개입을 해줘야 되고, 예. 그래서 정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잠시 그런 상황 때문에 주춤하고 있죠. 방산도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가를 보신 분들은 그런 거 좀 느끼실 거예요. 방산도 뚝 떨어지는 그런 걸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방산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방산이란 게 일단은 덩치가 큽니다. 무슨 무기 수출 하나 수출하면은 걸핏하면 몇 억 달러죠. 예. 조단위. 그래서 네. 덩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한 번 수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차를 팔았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포탄, 그다음 그걸 움직이는 뭐 시스템, 여러 가지 그게 다 따라 들어가고, 그거를 다른 회사의 부속품이나 뭐 이런 거랑 같이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 걸 샀다 그러면 모든 걸 하나 걸 써야 돼요. 그게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한번 샀다 하면은 그 시스템을 다른 걸로 확 바꿔놓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쓰면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함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국이 좀 도와주세요. 한국의 조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유지 보수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진짜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조선 방산과 관련된 조선 군함 관련 이런 것들이 앞서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MRO라고 하는 거,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비즈니스거든요.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근데 일본이 좀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MRO 분야에서 자꾸 치고 들어와서 경쟁을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마 이런 점에서는 앞서 있기 때문에 방산에는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마찬가지로 뭘 한번 이렇게 딱 수주를 하면 약속보다 더 빨리 공급을 하면 했지 늦는 경우는 없는 그런 특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가서 이거 조금 가격을 좀 올려주셔야겠는데요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고 해서 해외에서 그런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가성비, 신뢰성, 그렇죠. 그리고 납기 준수, 그보다 준수. 더 빠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부지런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또 경쟁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빠지면 섭섭할 뻔했던 조선 얘기까지 또 넣어주셔서 너무나 좋았고, 조선에 대해서는 또 유망해 보셨고, 이 안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책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질문, 그 전 질문인데, 방산과 우주산업, 이 우주산업은 뭐 걸음마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제 그 민간 쪽으로 그 우주산업이 좀 넘어가는, 거의 기술력이 없다가 이제는 그쪽에서 기술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위성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가 또 잘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방산과 우주산업에서 주목할 변수 내년도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주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조금 달리 대기업, 재벌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산업이에요. 우주산업은. 한화 정도가 이제 우주산업에 발을 담그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소규모의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주산업에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약점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민간 발사체 기술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민간 위성통신 서비스, 위성통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 위성통신 서비스가 없다. 근데 민간 위성통신 서비스가 상업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위성통신 그런 것들.
스타링크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 그러나 반대로 그 위성이나 우주인을 이렇게 보내는 로켓 분야에서는 좀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스타트업들은 책에 이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아직 상장이 안 된 회사들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방산 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산만의 특징,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왜 좋은가 하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식으로 여기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또 뭐 있냐 하면은 그 호주 군함 수주전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국 회사끼리 경쟁해서 해외 수주인데 한국 회사끼리 경쟁을 해서 딜을 놓친 경우가 있어요. 놓쳐버렸다고요? 놓쳐버렸어요. 호주 군함 경우에는 네.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일본 넘어갔는데 네네. 이제 한국의 그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붙어 싸운 거죠. 그 두 회사는 이제 뭐 서로 기술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많고 좀 이렇게 안 좋아요, 사이가. 근데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둘이 꼭 맞붙어야 할 상황이 있으면은 뭐 니는 이런 부분을 하고 니는 이런 부분을 해라 하는 식으로 조정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산과 원전 같은 그런 분야는 절대적으로 정부의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불안정한 상황은 빨리 탈피를 해서, 왜냐하면 이 집 방산이든 원전이든 그 수주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그칠 데가 없어요. 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획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원전이 수백 기잖아요. 그걸 정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저렇게 지리멸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고, 그렇죠. 하지만 또 필요한 싸움은 해야 될 것이고, 그 싸움을 거쳐서 우리가 밖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받침들을 잘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정부와 또 우리 국민이 되면 더욱 우리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늘 위기에 강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이 책을 구독해 주시는 분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어떤 투자의 전략이라든지 뭐 조언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다들 미래를 예측한답시고 다들 말은 하지만 막상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보면 그 말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전망을 하고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제 미래를 그렇게 전망해 본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일종의 모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그 투자 활동에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종의 그 정리가 돼요. 이런 산업이 이렇다고 하더라. 여러 책을 보고 여러 자료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오는 글도 읽어보고 계속 그러겠죠. 그러면서 공부를 하겠죠. 거기에서 투자의 방향이 사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산업은 전망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이런 요소가 해소되면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전망이고 또 그것이 투자 활동에 결국은 도움을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책 사는 것도 고맙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공부는
예전과 달라서 자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뭐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걸 이제 선별해서 좋은 자료를 얻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인포메이션이 널리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공부를 못하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책을 쓴 사람으로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권기대 대표님을 두 번째 뵙는데 두 번 이렇게 뵈면서 와 정말 우리 그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서 진심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애정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시고 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사명을 알고 그걸 업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사실 어찌 보면 흔치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실까. 베가북스라는 그 출판사 대표님이신데 이 안에도 정말 좋은 책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비즈니스 트렌드 내년에도 또 내주실 거죠? 네. 책으로 맺는 인연이 제일 아름답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책도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베가북스의 앞으로 활약도 기대하면서 2025 비즈니스 트렌드 베가북스의 권기대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